안녕하세요. 저는 동인천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 최희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문학 개념 잡기 첫 번째 시간으로 국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시문학 개념 어휘를 학습하여 국어 공부가 쉬워지고 시문학에 두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국어 자신감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의 개념을 시적 화자, 정서, 시의 운율과 리듬, 그리고 함축적 언어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 개념 어휘로 시 문제에 자주 나오는 음절, 어절, 구절, 시어, 식구, 행, 연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학습 문제를 풀므로써 오늘 배운 내용을 문제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란 자연이나 인생에 대하여 일어나는 정서를 운율과 리듬을 살려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한 글을 말합니다. 여기서 정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볼게요. 정서를 말하기 전에 먼저 시에는 화자란 존재가 있습니다. 화자란 시인을 대신하여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 의미하고, 이런 화자가 시에 나타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느끼는 기분과 감정, 심리적 자세를 정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서를 시에서는 운율과 리듬을 살려서 표현을 하는데, 운율이란 시에서 느껴지는 말의 가락으로 글자 수와 리듬이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외형률과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은근하게 느껴지는 내재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자유시에서는 내재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에는 함축적 언어가 사용됩니다. 함축이라는 것은 한 가지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고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게 표현하는 것으로 여러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담아서 시에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 문제에 자주 나오는 개념 어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음절, 어절, 구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음절은 발음할 때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입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라는 단어는 두 바와 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음절, 강아지라는 단어는 한 번에 낼 수 있는 강아지라는 세 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3음절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어절이라는 것은 문장 성분의 최소 단위로 띄어쓰기 단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라는 구절은 3어절, 3번 띄어쓰기 때문에 3번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3어절로 보면 됩니다. 다음 구절이라는 말은요, 구와 절이 합쳐진 말인데요. 구는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절이나 문장의 일부분을 이루는 도막을 의미하고, 절은 주어 서술어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다른 문장을 이루는 성분으로 쓰이는 것을 말하여 이와 구와 함께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시어와 식구에 대해서 알아보면, 시어는 시에 쓰인 단어 하나하나를 의미합니다. 이런 시어가 모여서 식구를 만드는 건데요. 시구는 시의 구절로 한 토막의 의미 덩어리로 두 어절 이상의 어구나 문장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행과 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행은 시에서 한 줄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행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시행이 모여서 연을 구성하는데요. 연이란 시에서 한 줄 이상의 한 단위를 묶어서 말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통일된 하나의 생각 단위로 연을 구분하고 연과 연이 바뀔 때는 한 줄을 띄었음으로써 연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품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님의 서시라는 작품을 가져왔어요. 먼저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작품 해설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윤동주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라는 시집의 서두에 붙여진 작품으로 서시라는 작품에서 알 수 있듯이 시집 전체의 내용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총 2연 9행으로 이루어진 이 시는 시간의 이동, 과거, 미래, 현재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연부터 4행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순결한 도덕적 삶을 살고자 했던 화자의 의지와 고뇌를 과거의 시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지금까지 윤리적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죽는 날까지 세속적 삶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어떤 부끄럼도 없는 삶을 살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3행에 있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아주 작은 흔들림에도 괴로워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결백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회에서 8행까지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볼게요.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한없는 연민과 사랑을 나타내면서 미래의 삶에 대한 화자의 결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밤하늘에 빛나고 맑고 맑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삶의 고통에 부대끼는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 즉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향해 꿋꿋하게 걸어가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걸어가야겠다라는 시행에서 알 수 있네요. 마지막 2연으로 가면 9행인 2연에는 어두운 밤하늘과 별, 그리고 바람 간의 관계를 통해서 화자가 처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도덕적 순결성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시각적으로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는 현실의 어둠과 괴로움 속에서 자기의 양심을 지키며 맑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했던 한 젊은 지식인의 모습을 간결한 언어와 상징어들을 통해 보여준 작품입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배운 시에 자주 나오는 시 개념 어휘를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점, 잎새와 같은 단어를 시어라고 하죠. 하늘은 하와 늘이라는 두 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음절로 볼 수 있고요. 점은 점이라는 한 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음절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행에 있는 나는 괴로워했다 이 부분을 9절로 볼 수 있는데요. 나를이라는 한 어절과 괴로워했다는 한 어절이 합쳐져서 2어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줄 내려와서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표현은 하나 19로 볼 수 있는데요. 19는 시에 쓰인 두 단어 이상의 묶음이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 띄어쓰기 단위로 세 덩어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3어절로 볼 수 있네요. 그리고 1연의 제일 마지막 행인 걸어가야겠다라는 부분은 1어절이면서도 하나의 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연으로 가면 한 행이 한 연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는 부분은 행이면서도 연입니다. 주제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순수한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의지로 2연 9행으로 이루어진 시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인을 대신하여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던가요? 정답은 시의 화자라고 합니다. 시의 화자를 통해서 시의 정서를 드러낼 수가 있었죠.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시에서 느껴지는 말의 가락이나 리듬을 뭐라고 하던가요? 정답은 시의 운율 혹은 시에 쓰인 리듬이라고 합니다. 시의 운율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률과 은은하게 느껴지는 내재율로 나눌 수 있었어요. 현대 자유시에서는 대부분 내재율을 사용한 자유시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시에서 한 줄 이상을 한 단위로 묶어서 이르는 말로 통일된 하나의 생각 단위로 한 줄을 띄움으로써 표현하는 시의 구성 단위가 무엇일까요? 행일까요? 어절일까요? 식구일까요? 정답은
연입니다. 오늘은 시문학 개념 잡기 두 번째 시간으로 국어시험에 자주 나오는 시문학 개념 어휘를 학습하여 국어 공부가 쉬워지고 시문학에 두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국어 자신감을 키우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순서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 시적 화자의 태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시는 정서의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시적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적 화자의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적 화자의 태도를 다양한 태도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다양한 태도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작품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태도를 예를 함께 보고 그리고 구체적인 작품에서 태도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확인학습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적 화자의 태도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시적 화자의 태도라는 것은 시에 나타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화자가 어떤 존재인지는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나요? 시 안에서 시인을 대신해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주인공이죠. 이런 화자의 심리적 자세나 대응 방식을 시적 화자의 태도라고 합니다. 이런 시적 화자의 태도 이외에는 너무 많은 예가 있지만 오늘 배울 부분만 먼저 설명해 볼게요. 긍정적, 부정적, 자연 친화적, 관조적, 예찬적, 반성적, 의지적 태도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시적 화자의 태도를 이해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을 알 수 있는, 두드러지게 알 수 있는 시어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시적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시어가 있으면 찾아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적 화자의 의도나 입장, 의지 등을 나타내는 서술어들이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태도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시적 화자의 태도의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긍정적과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그 긍정적인 의미인데요. 현실이나 미래의 상황이 잘 풀릴 것이라고 전망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대상을 옳다고 인정하거나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긍정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시도 많은데요. 현실이나 미래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며 자신이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말해요. 부정적인 상황에 슬퍼하거나 절망, 체념하는 모습을 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연 친화적 태도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 그렇게 살도록 바라고 그런 삶의 만족감을 드러내는 태도를 말해요. 자연에 의지하거나 혹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무라일치의 경지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자연과 어우러져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태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관조적 태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관조라는 말은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에 거리를 두고 바라보거나 묘사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시적 대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좋고 싫음을 나타내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대상을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살피는 태도를 관조적 태도라고 합니다. 다음 또 세 가지 태도를 살펴볼게요. 예찬적 태도라는 것은 긍정적인 속성을 지닌 대상을 칭찬하고 반짝반짝 찬양하는 태도를 말해요.
대상의 장점을 여러 가지 나타내거나 높이 평가하여 그것을 우러러 기리는 모습을 보이는 태도가 나올 때 예찬적 태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반성적 태도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 과정이나 현재 상태에 잘못된 점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깊이 생각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나 현재의 삶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한 일을 되돌려서 생각하는 회고적 부분이 나오는 태도도 반성적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적 태도라는 부분도 자주 나타나는데요. 부정적인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뜻이나 목표를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부정적 태도가 나왔는데요. 그런 태도가 나타나는 시는 절망에 빠져 있고 슬퍼하는 태도가 많이 나타난다면 의지적 태도는 함께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을 이겨내고 개선하려는 모습이 보이면 의지적 태도로 보면 됩니다. 즉 절망적 상황을 이겨내려 하는 극복 의지나 부당한 상황과 맞서 싸우려 하는 대결 의지가 보이는 시를 의지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적 화자의 태도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적 화자 파악과 상황이 드러난 시어를 찾아야 합니다. 일단은 시적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그의 태도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성별, 연령대, 직업, 사는 곳, 관심사 등 시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시적 화자와 관련된 정보를 모조리 찾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화자가 처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별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유랑 중인 건지, 지독하게 가난한지, 혹은 슬픈 힘든 고난 상황이 있는지 화자가 처한 상황을 알 수 있는 시어를 찾으면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적 화자의 정서, 슬픔, 기쁨, 또는 앞에서 나도 예찬, 반성, 긍정 등의 정서가 직접 표출된 시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직접 표출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담긴 시어라도 확인해야지 이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술어라는 시어에 주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적 화자의 의도, 입장, 의지를 드러내는 서술어가 있다면 그 서술어를 통해서도 시적 화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작품, 고전시가 한 편과 현대시 한 편을 가지고 시적 화자의 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한호의 시조를 한 편 가져왔습니다. 먼저 시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달 도다온다 아이야 박주산채 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라는 시조인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시어와 파란색으로 표시된 시어를 구분해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집방석 솔불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된 시어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소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호는 이런 집방석과 솔불을 내지 마라 혹은 켜지 마라고 부정을 하고 있어요. 좋아하지 않죠.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꺼내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시어인 낙엽과 달에는 낙엽에도 앉을 수 있고 달도 돋는다고 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즉 자연적 소재죠. 낙엽과 달은 자연에서 오는 소재예요. 이런 소재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종장에서는 박주산채라고 나물 반찬, 어떻게 보면은 소박한 반찬, 맛이 변변하지 않은 술과 산나물도 그게 별거가 아니라고, 이건 없는 거라고 하지 말고 그거라도 가져오면 자기가 먹겠다라고 긍정적인 표현을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집방석과 솔불 같은 인간이 만드는 소재를 부정하고 낙엽과 달 같은 자연적 소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자연과 어우러져 사는 모습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연을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하자의 태도를 자연 친화적 태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봤던 윤동주의 서시라는 작품의 한 부분을 가져왔어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번에는 서술어 부분에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뒀어요. 사랑해야지, 걸어가야겠다 라는 두 단어는 모두 의지가 나타나요. 서술어이면서 앞으로의 자신의 태도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서술어를 통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시적 화자의 의지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동주의 서시는 의지적 태도가 나타나는 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몇 가지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의 장점을 높이 평가해서 반짝반짝 그것을 너무 멋져요, 대단해요, 우러러 기리는 모습을 보이는 태도를 뭐라고 하던가요? 답은 예찬적 태도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과거나 현재의 삶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한 일을 되짚어 생각한다. 돌이켜 생각하는 거네요. 내 삶의 모습이 어땠나? 돌이켜 생각하는 거 무슨 태도일까요? 정답은 반성적 태도입니다. 잘 이해하고 잘 풀고 있나요?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절망적 상황을 이겨내려는 극복 의지, 그리고 부당한 상황, 이건 아니야, 이건 부당한 상황과 맞서 싸우려 하는 대결 의지를 보이는 태도를 뭐라고 할까요? 일단 절망적인 상황이 있으면 부정적인 태도일 수도 있는데, 여기 이거를 이겨내는 극복 의지가 있고 싸워서 이기겠다는 대결 의지가 나타나네요. 이런 태도는 의지적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일제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시들 중에 이육사나 윤동주 같은 시인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적 화자의 태도의 개념과 시적 화자의 태도의 종류, 그리고 시적 화자의 태도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 남은 여름방학 즐겁게 보내고 다음 겨울방학 때는 또 다른 시의 개념으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